자, 고려의 사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려의 신분제도는 법적으로는 양천제라고 부릅니다. 법으로는 양인과 천인으로만 구분을 했다라는 거야. 고려에서는. 근데 사실은 여러 신분들이 있었어. 양인과 천인만 존재했다면 여기 보이는 많은 계층들이 존재하지 않겠지. 그래서 사실상 좀 더 다른 분류를 하자면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이렇게도 나눌 수 있는데, 자, 지배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정호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관직 같은 국가의 직역을 맡은 사람들을 정호라고 부르고, 이 백정이라는 사람들이 고려시대 일반적인 평민들을 얘기하는데, 정호와 구별되는 의미로 특별한 직역이 없는 일반 농민이다. 뭐 하는지 쓰는 란이 있는데 거기가 백지로 비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시대의 백정이라고 하면 도살업에 종사하는 차별받는 천민계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조선시대 이야기고, 고려시대에는 그냥 일반 평민을 백정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천인은 대부분 노비였겠지. 그래서 이렇게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이 되지만 법적으로는, 또 사회적으로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뉘어지고, 요 지배층 안에도 구별되지 층이 있고, 또 요 안에도 층이 있고, 같은 평민 중에서도 약간의 차별이 존재하고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지배층에는 일단 최고 고위층에는 문벌이 들어가겠지. 이들은 대대로 고위층에 진출했고 왕실이나 다른 문벌 가문과 혼인합니다. 그리고 과거나 음서 등으로 관직에 진출하는데, 과거는 여러분들이 뭔지 알 거고 음서는 우리가 저번에 백으로 관직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 문벌은 경제적 기반,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계를 이어갔느냐. 자, 관직의 대가로 전식과를 받았습니다. 전식과는 여기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직역을 받는 사람들이 정호라고 불렀지, 이 정호들이 전식과를 통해서 수조권을 받아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여기를 읽어보면, 자, 고려는 등급에 따라서 땅과 땔감을 얻는 시지를 주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땅도 주고 땔감을 얻는 땅을 줬는데, 자, 농사 짓는 땅을 밭전자 써서 전자, 그리고 땔감 시자 써서 땔감 얻는 땅은 시자를 써서 전식과를 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토지는 어떤 거냐면 토지를 아예 주는 게 아니고 수조권을 줬다고 합니다. 수조권은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땅의 소유권을 받은 게 아니고 수조권을 받았을 뿐이야. 이 사람이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거나 직역을 못하게 되면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시과는 처음에 경종 때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목종, 문종을 거치면서 전시과 제도가 완성이 됩니다. 처음에는 되게 이 전시과를 주는 기준이 되게 애매해. 관품은 그렇다 치고 인품을 기준으로 지급을 했다. 되게 이상하죠. 그러다가 관직만 가지고 줬다 이거야. 나중에 문종대가 되면 현직 관리 중심으로 줍니다. 그럼 이때까지는 전직 관리도 줬다는 거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전시과를 수조권을 줄 땅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현직 관리한테만 땅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수조권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를 줬는데, 당사자가 직역에서 물러나면, 관직에서 물러나거나 군인이면 군인을 그만하거나 한마디로 퇴직을 하면 나라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지. 언제 이렇게 정착이 되겠어? 문종 때 경정전시과가 완성이 되면서 나라에 반납해야 됐겠지. 자, 그러나 직업군인 향리 등에는 직역과 함께 수조권도 세습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업군인이나 향리들은 자식에게 자기가 하는 일을 물려주기 때문에 전시과에서 주는 수조권도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물려주게 되겠지. 그래서 이 전시과를 통해서 경제적 기반을 받았고, 자, 녹봉은 일종의 월급입니다. 달마다 주는, 월급같이 주는 뭐 옷감이나 곡식을 주는
제도가 있었어. 이런 걸 녹봉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국가의 녹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거기서 얘기하는 녹봉이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물려받은 토지가 있겠지. 자, 그래서 문벌은 이런 식으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자, 하위 지배층은 향리, 직업군인, 서리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 먼저 향리부터 얘기하자면 이들은 예전에 호족이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성종 때 이후에 향리라고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자, 이들은 지방의 토착 세력으로서 속현이나 특수행정구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는데, 자, 1018년 기준으로 해서 고려가 관리가 파견되는 주연의 숫자는 55개밖에 안 되는데 관리가 파견 안 되는 속현의 숫자는 378개란 말이야. 그럼 이건 누가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겠어? 관리가 파견이 안 되니까 향리가 다스리겠지. 그러니까 향리의 역할이 지방 통치에서 고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향리라는 계층이 굉장히 중요한 계층인데, 자, 이들은 고려가 지방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자, 지방의 호족들이 행정실무층인 향리로 재편이 되었고, 자, 관리가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나 향부곡소의 실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방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관리가 파견되는 지역은 주연이라고 부르고 파견되지 않는 지역은 속현이라고 불렀다. 고려시대에는 주연보다 속현이 더 많을 때가 많았다는 거지. 자, 그래서 향리 중에 일부는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에 진출하기도 합니다. 아니, 굉장히 많았을 거야. 공부시켜서 중앙에 진출시키려고 했겠지. 대표적인 문벌인 김부식 가문, 우리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배울 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김부식 가문도 경주의 호장 가문 출신입니다. 자, 호장이라고 함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지방 호족, 지방의 그 향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집에 있는 사람, 호장이 가장 꼭대기겠지. 나머지도 향리인데 그 중에서도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을 호장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근데 문벌 중에 한 명인 김부식 가문도 원래는 향리 출신이란 말이지. 향리들 중에서 진짜 높게 출세하는 사람들이라면 최고 지배층인 문벌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가끔은 있었다는 거지. 자, 호장은 특정 가문에서 세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높은 지위를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호장은 이제 비슷한 가문끼리 혼인해서 기득권을 유지합니다. 마치 문벌처럼. 얘네들도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이들의 사회적 위치를 보면은 이 석탑도 향리들이 주도해서 석탑을 세우는 것을 주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시 지방 향리의 위치가 이런 석탑을 쌓는 큰 사업에도 주도해서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지위가 높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지역에서 지방을 실질적으로 다스렸으니까 이들이 힘이 강하다는 건 뭐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요지병을 만들 정도로 향리의 위상은 높았다. 요지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위급 사람들이나 만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향리들도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걸로 봐서는 향리도 굉장히 고위급이 있고 호장쯤 되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우리가 아까 도표에서 봤듯이 뭐 요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호장에 비해서는 좀 낮은 등급에 들어갔을 거야. 그래서 향리들도 격차가 컸겠지만 호장쯤 되는 고위 향리들은 거의 뭐 자신들의 운에 따라서 뭐 실력에 따라서 문벌의 지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직업군인과 서리도 중간층 지배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직업군인들은 대대로 군인으로 종사하고 전시과를 수여받았다. 아까 전시과에서 봤죠. 국가에서 직역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전시과니까. 자, 서리도 마찬가지야. 관청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직무를 세습합니다. 자, 직업군인도 대대로 군인으로 정사한다. 서리도 직무를 세습한다. 향리도 대대로 세습한다. 문벌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지위를 대대로 유지를 했지.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계속 이어받는 게 많단 말이야. 아주 드물게 계층 이동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것들이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배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 정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반 백성으로 넘어갑니다. 자 백정, 자 일반 농민들을 백정이라고 부르고 국가에 대한 직역도 없어. 그냥 일반 백성이야. 완전 노멀. 그래서 이들은 조세 공납 역을 부담합니다. 자, 이 백정은 법적으로는 양인이니까 과거의 응시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법적으로는 고려시대의 신분은 양인가? 천인밖에 없어.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과거 시험 볼 수 없지만 양인은 과거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백정도 이론상으로는 과거를 볼 수 있지만 사실상 힘들고 일부는 군공을 세워서 정호가 되기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공장과 상인이라고 있는데, 자, 공장은 뭐 기술자고 상인은 우리가 알듯이 물건 파는 사람들인데, 자, 이들도 양인에 포함은 됐지만 백정에 비해서는 대우가 낮았다고 합니다. 기술자에 대한 천시가 있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뭐 그런 모양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양인들 중에는 특수행정구역, 향부곡, 소 등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되게 많아. 향, 부곡, 소, 그다음에 장, 처, 역, 진 이런 곳들이 다 고려시대의 특수한 행정구역인데, 자, 이 특수한 행정구역의 주민들은 일반 행정구역 주민에 비해서 차별 대우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육이나 과거응시나 거주 이전의 제한이 굉장히 컸고, 그러니까 백정에 비해서도 더 차별을 받았던 거야. 지배층과 비교를 하면. 일반 군현민에 비해서 세금 부담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 세, 곡물, 요역 중 특정 부분의 수치를 위해 설치된 지역이 소장처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요런 것을 갖다 바치고 끝이냐? 그게 아니고 일반 백정들이 내는 세금도 세금대로 내야 된단 말이지. 향부곡도 마찬가지. 일반 농업 생산 지역이라고 얘기하지만 세금이 훨씬 무거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 특수행정구역은 누가 다스렸느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향리들이 실질적으로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반란도 일어나잖아.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망이 망소이의 난을 생각을 하면, 자, 이들이 이미 우리 고향을 현으로 승격하고 또 수령을 두어 어루만지고 위로하더니 돌이켜 다시 군대를 일으켜 토벌하러 가서 우리 어머니와 아내를 옥에 가두었으니. 자, 여기에 보듯이 현으로 승격하고 수령을 두어 어루만지고 위로했다. 자, 원래 망이 망소이는 공주의 명학 소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소에 있는 특수행정구역 주민인데, 야, 우리를 일반 행정구역으로 승격시켜주고 잘해주는 척을 하더니 왜 이제 와서 군대 끌고 와서 토벌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잖아. 그러니까 당시 이 특수행정구역에 살던 주민들이 느꼈던 차별은 간단하지 않았던 거지. 자, 천인과 노비들 같은 경우에는 천인의 대다수는 노비였죠, 당연히. 이들은 재산으로 간주되고 매매, 증여, 상속이 가능했고 세금은 안 냈습니다. 이들은 그냥 재산이야.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니까 물건이 세금을 내지는 않죠. 그치? 물건 주인이 세금을 내잖아. 이들은 세금을 안 냈다는 거야. 주인에게 속한 몸이기 때문에. 자, 이 노비들은 일천즉천의 원칙이라고 해서 부모 중에 한 명이 노비면 자녀도 당연히 노비가 됩니다. 여담으로 이 노비가 있는데 여자 쪽이 둘 다 노비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비가 남자 노비가 있고 여자 노비가 있어. 이 사이에 자식이 태어났어. 근데 주인이 달라. 주인이 A, 남자 노비 주인은 A고 여자 노비 주인이 B면 여기 있는 자식은 누구에게 속하냐? 여자 노비 주인에게 속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노비는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눌 수 있지. 공노비는 국가에 속한 노비고 사노비는 개인이 소유한 노비입니다. 그리고 사노비는 또 그 안에서 또 종류가 나뉘어지는데 솔고노비와 외거노비로 나뉘어지지. 솔고노비는 주인집에 사는 노비고 외거노비는 주인과 따로 사는 노비입니다. 그래서
솔고노비 할래 외거노비 할래 그러면은 외거노비가 훨씬 낫단 말이야. 주인을 자주 안 봐도 되잖아. 그리고 외거노비는 재산 소유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외거노비 신세가 그나마 좀 낫단 말이야. 자, 공노비는 공영노비와 외거노비라고 하는데 공영노비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면서 역을 담당한 노비고 외거노비는 역시 국유지를 경작한 노비지. 이것도 공노비 중에서도 외거노비의 사정이 더 나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노비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노비는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눠지고 공노비는 공영노비와 외거노비라고 얘기합니다. 사노비는 주인과 함께 사는 솔고노비, 그 다음에 외거노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고려시대는 본관제라는 것이 존재했는데, 자, 본관이라고 하면 뭐냐? 가문의 근거지를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본관제는 태조왕건의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호족에게 성씨를 하사하며 시행했는데, 당연히 그 호족들이 자기 나름대로 근거지로 삼았던 지역이 본관이 됐겠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그냥 김씨라고 안 하잖아요. 경주 김씨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 경주라는 곳이 본관이겠지. 그리고 권씨인데 그냥 권씨가 아니야. 안동 권씨야. 그러면 앞에 안동자가 본관이 되겠지. 그래서 성씨 앞에 출신 지역을 밝히는 본관이 들어가 있는 걸 본관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본관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귀화를 해도 자기 본관을 만들어야 돼. 자, 근데 문제는 고려시대에는 주현과 속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고려시대 지역에는 등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본관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끼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고려시대 지역은 주현, 속현, 특수행정구역으로 다 등급이 다르잖아. 그럼 자기의 본관이 주현이냐 아니면 속현이냐 혹은 특수행정구역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기 본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줍니다. 야, 진짜 이상하다. 고려시대는 별게 다 있었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도 자기가 어디에 사냐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가 바뀌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죠? 임대 아파트 살면 뭐 어쩌고저쩌고. 그죠? 자, 어쨌든 고려 정부는 본관제로 위계 질서를 세우고 황촌 사회를 통제하는데, 자, 그래서 본관을 따라 이주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그 본관에 따라서 사회적 등급을 나눴는데 함부로 이사가서 본관 세탁을 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관리가 되거나 혼인을 하는 경우에만 이주를 허용하고, 자, 범죄를 저지른 관리는 본관으로 돌려보내는 기항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는 거야. 속현 출신 따위가 나랑 맘먹으려고 들어? 어디 임대 아파트 사는 놈이 어디 휴먼시아에 사는 휴거가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려시대의 가족제도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조선 후기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조선 후기의 가족제도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고려시대 가족제도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거 두 개를 합쳐보면, 자, 고려시대에는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입니다. 자, 조선시대도 일부 일처제가 기본. 여기까지는 비슷하네. 자, 고려시대에는 결혼하면 여자는 결혼한 가족은 처가에 살았다. 여자 집에 살았다는 거야. 여성을 중심으로 가족을 구성했는데 조선시대에는 남자 집에 살아서 남자 중심으로 가족이 구성이 되고, 고려시대 호적에는 남녀 구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됐는데 조선시대 호적 기록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고려시대는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고 조선시대는 여성이 호주가 되는 경우가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굉장히 드물었다. 그리고 재산을 상속하는 것도 고려시대는 균분 상속이 원칙이었는데, 자, 조선시대에는 재산은 남자, 그 중에서도 맏아들을 중심으로 상속이 됩니다. 전기가 아니고 후기야.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전기는 고려시대와 비슷한데 임진왜란 병자호란 겪은 후에 조선 후기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남성 중심적인 특징이 더 강해진 시기가 이 조선 후기란 말이야. 그리고 고려시대는 남녀 구분 없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는데 조선 후기에는 장자, 맏아들이 제사를 독점하여
담당했고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드렸대. 여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 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고려시대에는 아들이 한 명도 안 남아도 딸이 있으면 그 딸이 제사를 지내면 됐어. 근데 조선시대에는 아들이 없고 딸이 있어도 친딸한테 제사를 지내라고 하지 않고 아예 양자를 드렸단 말이야. 자, 고려시대에는 여성이 결혼을 해도 소유한 재산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조선 후기에는 여성의 재산권이 축소가 되었다. 자, 고려시대는 이혼 재혼도 비교적 자유로웠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 여성의 이혼이 어렵고 재혼이 더욱 어려워졌다. 자, 남성 중심적인 경향이 커진 시대가 조선 후기고 그나마 여성의 권리가 그나마 높았던 시대가 고려시대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족제도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가족제도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고려시대 가족의식은 여성들의 입김도 좀 강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 부계와 모계를 모두 친족으로 인식했습니다. 조선 후기는 안 그랬다라는 거지. 자, 부계 모계 차별 없이 모두 의무와 혜택이 동등하게 이루어졌고, 자,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면 외손자 쪽에서 대를 잇기도 했습니다. 이게 조선 시대는 꿈도 못 꿔. 양자를 들여버리지 외손자가 있어도. 그러니까 대가 여자 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게 고려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의 상례 기간이 차이가 없고 음서 혜택도 친손자 외손자 모두 동등하게 받았다. 그래서 부계와 모계 모두 친족으로 의식했다. 그러니까 조선 우리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으면 옛날에는 대를 이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고려시대는 이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야. 딸이 대를 잇진 못해도 딸이 사위와 결혼해서 낳은 외손자가 대를 이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교과서에 있는 사료를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자료 1을 보면 자, 의붓아버지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의붓아버지라는 얘기는 새아버지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이승장의 새아버지가 가난을 이유로 공부시키지 않고 자기 친아들과 같은 일을 하게 하자. 이승장의 어머니는 재혼을 한 거지. 자, 그럴 수 없다면 고집하기를 유복자가 다행히 잘 자라 학문의 뜻을 둘 나이가 되었으니 그 친아버지가 다니던 사립학교에 입학시켜 대를 길을 있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죽은 뒤에 내가 무슨 낯으로 남편을 보겠어요. 마침내 결단하여 솔성제에서 공부하게 하니 전 남편의 옛 학업을 뒤따르게 하였다. 그러고 이제 관리가 됐겠지. 자, 무슨 얘기냐면 이승장이라는 사람은 엄마가 재혼을 한 사람이야. 근데 엄마가 재혼을 했는데도 관리가 되는 게 가능했다라는 거지. 이게 조선시대에는 불가능합니다. 재혼을 하는 것이 여자는 거의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가 재혼을 해버리면 재혼한 여자의 자식은 과거 시험을 볼 수도 없고 관리가 될 수도 없어. 근데 고려시대에는 잘만 했다는 이야기야. 자, 자료 2번을 보면 담당관리가 청하기를 왕의 이름과 같은 글자를 쓰는 것은 피하기 위해 탁시성을 가진 자들은 모두 외가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 자, 외가의 성을 따른대. 만약 친가와 외가의 성이 같을 때는 친조모나 외조모의 성을 따르도록. 자, 친조모나 외조모 어때? 외가의 성을 따른다. 친가 쪽 성만 따르는 게 우리의 고정관념인데 고려시대에는 뭐 사정이 있으면 외가 쪽 성을 따라도 돼.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지. 그 옛날에. 이런 것만 봐도 혈연이라는 것이 북에만 있는 게 아니고 모계 쪽으로도 이어진다라고 고려시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